자, 계속 이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금 이제 이 수업의 주제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혁명 이후에 큰 변혁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철학의 본래적인 주제들을 다 상실하고 과학의 신화가 되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 적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사고에 물들거나,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관찰이나 실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유일한 방법들을 철학에 적용하면서 실제로 이제 철학에서 다루고 왔던 영혼이라든지 정신, 또 실제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주제들이 전부 다 날아갔어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1923년 이후에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들어볼 거예요. 비엔나 학파,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비엔나 학파가 이제 등장하면서, 비엔나 학파를 이제 주로 이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물리학 전공자들이에요. 물리학 전공자들이 철학적인 영역들에서 자신들이 이제 독보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서 철학적인 주제들이 얼마나 허구맹랑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찰로 확인될 수 없는 주제들,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전부 다 사이비 문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철학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논리 실증주의예요. 자, 이런 어떤 사고들이 영미 분석 철학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 지배하고 있는 주류 세계관이 바로 과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철학을 재편성하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서구 영미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주의 입장에서 세계에 대한 분석들을 철학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주류가 과연 이 철학의 원래 출발점들, 또 철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연 더 좀 세분화시키거나 세련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좀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대 철학에서 다루고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철학들, 예를 들어서 대륙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철학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주류 철학이라고 하는 영미 철학이 마치 깡패처럼 철학을 평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반응들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철학에서 이제 더 이상 다뤄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물음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형이상학적 물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은 형이 없는 거예요. 형이, 또는 형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물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류 이런 세계관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하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서양 고대 철학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소피스트부터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가. 이제 고대 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적 물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개똥철학처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문제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비판적 사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시시고, 그런 거는 주로 철학과 와서 배울 만한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수학과에 가거나 통계학과에 가거나 차라리 물리학 하는 게 훨씬 더 비판적 사고에 가까워요. 아니면 법대에 가거나. 철학에서 하는 건 비판적 사고가 아니에요. 철학에서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드는 거고, 그 문제를 참신한 문제들을 만드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걔네들 대학 입학 시험 문제들을 좀 보면 일단 필독서를 줘요. 여러분들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 그 읽어야 될 책들이 있고, 그 읽어야 될 책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사회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들을 주고, 그 책들이 10권 있다면 그 10권 책을 읽고 나서 11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사람의 주장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가 다른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요약 정리하면 AI처럼, 챗GPT처럼 요약 정리하면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베끼는 거죠. 그냥 표절이고, 그거는 그냥 보고서일 뿐이에요. 철학은 11번째 이야기를 써놔야 돼요. 11번째 이야기가 10번째 이야기와 비슷하면서 또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그냥 긁어다가 복붙하는 이런 수준,
이런 수준으로 이제 전락이 됐는데, 서양 고대 철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왜 사람들이 평범한 어떤 현상, 평범한 사실에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게 새로운 문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식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다 또라이야. 우리 과에도 이제 9명의 철학 교수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또라이들이에요.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돼.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상식에 대해서 뭔가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거죠. 상식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혼자 아우뚱하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옛날에 기억하세요? 1983년인가 86년인가 천안문 사태 있었는데 탱크들이 막 올려오는데 한 사람이 막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다 밀고 내려오는데 자기는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연어도 마찬가지. 연어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 그냥 물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는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죠. 다 철학자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생각들. 남들은 다 A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not A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다 not A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A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용기가 있는가? 그런 학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과학을 따라가고 과학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하면 바보 머저리 뭐 이런 식의 천치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자, 철학은 과연 과학의 반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과학과 과학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 사람들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젠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인류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인류 물리학자들이 왜 철학책을 읽는가, 왜 종교서적을 읽는가. 자, 오펜하이머는 자기 혼자 스스로 산스크리트어 배워가지고 인도 철학 공부를 했어요. 바가바드 피타라든지 힌두교 경전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왜 물리학자들이나 A급 과학자들은 이 철학적인 사유를 계속해서 흠모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건 세계관에 대한 변혁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상식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거를 설명하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걸 찾기 위해서 철학적 탐구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냥 현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알아두고 익히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들은 절대로 철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상상 속의 질서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조지 헨릭이 쓴,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문화인류학자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거의 비슷한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호모 사피엔스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침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어느 분기점부터 이건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3만 년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는데 더 이상 침팬지로서 삶을 포기하고, 자, 인간이 삶을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물학과 역사의 분기점들이 바로 이제 인지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 아니라 사람들이 침팬지라고 하는 몸의 구조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 자, 그런 것들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DNA에서 반역을 하는 거, 자기 DNA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모든 온갖 시도들이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700만 년 전에 침팬지가 우리하고 동일한 엄마로부터 나왔는데, 자, 우리가 왜 몸이 바뀌기 시작하냐, 왜 우리 DNA가 바뀌기 시작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등극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DNA를 고치려고 하는, 자, 이런 방식들, 그거에 대한 과학적 사례들을 조지 헨릭이 거의 700피 정도 되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DNA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 바꾸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상상, 어떤 방식의 이미지, 어떤 방식의 세계관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의 DNA가 바꿔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발 하라리는 가장 중요한 이제 맹저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 뭐 그게 이제 전쟁이든지 혁명이든지 중요한 사건들의 선동자가 누구인가? 자, 그것은 노동자 농민이 아니었다.
자,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데에서 다른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혁명적인 것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유한 법률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유한 법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한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법률가들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제정하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계, 자, 이것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0년 뒤에 또는 이제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적인 혁명가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한 40, 50 정도 나이가 되면, 전라북도 또는 이제 대한민국을 또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이 안에도 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변할지 정말 이제 엄청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설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 실질적으로 어떤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또,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나쁜 의미로,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거라든지, 다 이런 것들도, 자, 히틀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간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태인들을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설계 때문에, 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비전이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독일의 많은 시민들, 정말 다 배운 사람들,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뭐 군인들 또는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믿었어요. 전부 다 유태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파리를 죽이는 거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600만을 죽이려면 얘네들이 파리다, 얘네들이 쓰레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자,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사람들이 바로 법률가들이고, 학계의 지도자들이고, 또 교수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느냐, 어떤 비전들을 이제 불러주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비전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접착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유된 의식, 또 공유된 세계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너와 나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너와 나가 호남 사람이다. 너와 내가 뭔가 어느 집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안에 공유된 감정 때문에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2002년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이제 세계 뭐 한일 축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도 보면 그 공통의 의식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또 친일해야 된다. 또 그건 또 반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라고 하는 어떤 민족 공동체,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어떤 특성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게 이제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일본 사람들 만나나 북한 사람들 만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또 그 사람들과 뭔가 갈등이 벌어지는 것들은, 자, 우리 집단과 니네 집단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접착제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우리 본능을 넘어서는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것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유발하라는 상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처리할 때, 자,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뭔가 그것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그전에는 못했다는 거죠. 원시인들은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원숭이들한테, 침팬지한테 이거 바나나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줘. 그러면 너 죽고 나면 내가 바나나 한 가마니 줄게. 한 푸대 줄게. 어떤 원숭이도 절대로 자기가 먹을 걸 나누지 않아요. 영장류가 5종류가 있는데 인간을 제외하고는 음식을 공유하는 영장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으니까. 내가 먹는 거죠. 어떤 영장류도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데, 왜 인간만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씩, 50,000원씩 뭐 성금 보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 IMF 터졌을 때는 막 집에 있는 금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뭐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하고 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어떤 대규모 협력 체계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이야기들 또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그 공동체적인 삶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전투회 같은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전투회. 뭐 군대 뭐 짧은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동고동락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전투회라고 하는 거.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위기 상황이 돌발하면 내가 먼저 죽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후임병이냐 선임병들을 내가 감싸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거요. 나한테 손해인데. 분명히 나한테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해서 나는 나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가려고 나는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지 않는 게 좋은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행동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어떤 가공의 이야기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짓말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구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근데 공동체나 국가라는 게 보여요? 전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나의 어떤 상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나의 공동체, 나의 어떤 그 삶의 세계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혈연 관계에서는 유효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혈연 관계가 엷어질수록 이게 이제 16촌, 뭐 32촌 가거나 아니면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세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나하고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걔네들을 생각해야 돼? 왜 걔네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물리적인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독 호모사피엔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 문화인류학자들이 왜 호모사피엔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음식물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가설들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 뛰고 오면 물건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아이라든지 자기가 그 보양해야 될 부모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두 손을 이용하게 되는, 자, 이 과정 속에서 직립보행이 됐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뭐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이기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가? 다른 영장류는 전혀 그런 것이 않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뭔가 유발 하라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공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공의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적인 결속 또 공동체적인 어떤 결속들을 위해서 자, 분명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700만 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기원전 3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언어, 또 문화,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000년을 통해서 1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거대 제국들이 생겨나게 돼요. 거대 제국들. 자, 그전에는 그냥 가족 단위, 아니면 부족 단위의 그냥 뭐 1, 20명, 아니면 많아도 이제 100명 정도의 부족 단위의 삶이었었는데, 실제로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혁명이 이제 1만 년 전이에요. 1만 년 지나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7,000년, 6,000년, 5,000년, 4,000년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제국이라고 하는 규모는 여기서처럼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4천만 명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정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모집 단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10만 명의 관료들이 진나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데올로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원전 1년에는 로마에서는 자, 전성기엔 1억 명. 자, 1억 명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또는 그것에 협력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자, 그리고 20만 내지 25만 명의 상비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침팬지는 30마리 이상, 그러니까
큰 가구 수를 계산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일부 다투되기 때문에 수컷이 여러 암컷들을 이제 데리고서 새끼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여진 한 집단이 30명 아니 30개체 또는 40개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요.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 자, 그런데 인간, 특별히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하고 똑같은 98.5%의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천만 명, 1억 명이 동일한 형태의 가치관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명령체계가 유지되냐 이거예요. 침팬지들은 여기에 여기 전주 운동장에다가 축구장에다가 100마리만 모아놔도 1초도 가만 안 있는데,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왜 그대로 앉아서 또는 같이 공유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원자 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거의 20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발 하라리는 상상 속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상 속의 질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은 신의 자손이다. 또 신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신화적인 사유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제 처음에 다룰 주제들이 이제 이 신화와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될 텐데, 자, 인간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원전 3만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인지혁명이 일어났고, 그 인지혁명 때 같이 동일하게 살았던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네안데르탈이네요. 자, 네안데르탈은 우리하고 거의 생물학적으로 이제 동일한데, 호모사피엔스는 뇌의 용량이 1350cc예요. 1350cc. 네안데르탈인이 1500 내지 1600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뇌가 커요. 그리고 인간 골격도 우리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화된,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최적화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기원전 4만 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지구상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에 더 친화적이고 자연에 최적합한 인종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또 네안데르탈은 그 전까지만 해도 8종의, 여기 책에 들고 보면 8종의 인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해서. 여러분 사촌들.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만 남고 다른 인종들은 다 사라졌는가? 다른 인류는 다 사라졌는가? 미스터리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가설이에요. 자, 모두 다 수렵 채집을 했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얘네들 호모사피엔스만 남게 됐는가? 그 유일한 차이점이 바로 동굴벽화예요. 동굴벽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 알타미르 동굴벽화. 이게 이제 15,000년, 2만 년 전에 있었던 거고,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그 슈타델에서 발견된 사자상 같은 경우는 35,000전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호모사피엔스만, 자, 종교의식 또는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식,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의식이든지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인 공연들을 만들어 내온 것들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3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 종 이름이 바뀌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전까지는 호모사피엔스였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인간인데, 더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극하죠. 그 지혜로운 인간이 뭐냐? 꿈꾸는 인간들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자기가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과 같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을,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죠.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례의식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장례의식이 있지만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장례의식들이, 절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서. 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왜 이제 신성한 것인가, 또 신성하지 않은 것인가, 신성한 것과 신성하지 않은 것, 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기원전 3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폭발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4대 문명이라는 것들이 줄줄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돼요. 자,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게 25만 년 전이란 말이죠. 25만 년 전까지, 23만 년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왜 3만 년 전부터 그런 어떤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바로 이제 유발 하레가 이 사피엔스 던지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문화 또는 이제 유발 하라는 이걸 역사라고 얘기해요. 역사.
자,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서 침팬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침팬지나 오랑우탕이나 뭐 보노보나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DNA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DNA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생물학적 몸에서 뭔가 다른 사유, 다른 방식의 삶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 이런 과정들을 유발 하라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역사. 자, 이게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그리고 이제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자 또는 이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인간을 인간으로. 인간을 침팬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할 때도 이제 그럴 문자를 쓰는데, 그 그럴 문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게 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이. 어떤 문이냐면 노예들에게 인두로 새겨주는 그런 문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다 고유명사예요. 다른 사람 걸 베끼면 표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법칙이든지 공리나 공정 다 공유하는 거죠. 객관적인 거죠. 근데 철학은 객관적인 걸 싫어해요. 무조건 주관적이어야 돼. 나만 홀로 가지고 있는 거. 나의 그림, 나의 스타일. 자,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어떤 작품이나 그것도 보지 않더라도 저거 누가 그렸는지, 저거 고흐가 그렸는지 아니면 바하의 작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왜?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나 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엄청 노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근데 그 자립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 자,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는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몸은 뭐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는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끊임없이, 호모사피엔스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개체가 되려고 하는가.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여러분 장난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자, 포스트 휴먼 또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발 하라는 호모 데우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는 인간의 뇌를 지금 단층 촬영해가지고 계속해서 백업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 뉴런이나 시냅스나 다 전자기적 신호예요. 다 전기 신호. 여러분 몸이 돌아가는 다 전기 신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들 일일이 지금 신경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것들을 이제 컴퓨터에 백업시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대부분의 그 작용들을 이제 기계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세계를 꿈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발달과 관련해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인종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써가는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침팬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어떤 숭고한 작업들을 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역사적 서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써나가는. 근데 그 자기 이야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하다 보면 유럽에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가 34개국 정도 되는데 자, 국경을 넘어서면 순간 사람들 생김새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다르고 집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물론 이제 몇 킬로, 뭐 몇만 킬로 이제 반경에 있긴 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왜 다르게 살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나 뭐 오랑우탕이나 얘네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다양성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체는 침팬지인데, 그 침팬지들은 전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침팬지나 뭐 남미에 살고 있는 침팬지나 거의 엇비슷한데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 대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대륙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냥 2km, 3km만 가면 변하는 그런 다양성들을 보여주지 있지 못하는데 왜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어떤 다양성들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있는 거에 대한 저항성. 자, 인간은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의 집들도 짓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음악을 만들지도 않고 동일한 형태의 소설들을 짓지도 않아요. 다 그걸 싫어해요. 표절이라고 하죠. 아예 범죄시해버려요. 똑같은 걸 하는 것을 범죄시 한다는 거죠. 그건 범죄야. 왜 남의 거 베껴? 범죄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똑같으면 몸에서 나온 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몸은 똑같은데 몸에서 나온 건 다 다르게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자, 그게 바로 인간은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적 서사를 써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게 이제 정체됐을 때 항상 혁명을 일으켜요. 인간들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버리죠. 자,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자, 역사의 굴곡점들을 보면, 자, 문화가 정체되는 순간에 그것들을 빵 터트려서 완전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방식으로 인간들이 왜 좀 다른 삶들을 계속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제 동물들도 훈련이 가능해요. 뭐 말도 뭐 언어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 개체들을 훈련시켜서 집단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가는 실험을 했을 때 정말 훈련이 잘 된 침팬지들, 정말 훈련이 잘 된 오랑우탕들을 자 150마리까지는 집단 활동들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일반 훈련받지 않은 침팬지나 영장류는 30마리 이상이 모이면 집단 활동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훈련된 영장류들을 통해서 집단 활동을 했을 때 임계점이 150마리다라고 얘기했어요. 150마리가 넘어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우두머리가 뭐 발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제가 안 돼요. 자, 우리가 똑같은 영장류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1000명, 2000명, 여기는 지금 50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수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원숭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원숭이 5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 5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이렇게 집중하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침팬지인데 우리 몸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대규모의 이런 어떤 사업,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는 정말 힘이 센 어떤 오랑우탕이든지 침팬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침팬지나 오랑우탕 힘 얼마나 센지 알죠? 한 방 치면 뭐 성이 10명, 15명 날아가 버려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하지만 내가 그런 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경청을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 사이에 그게 없으면 내가 뭔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한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을 엮어줄 수 있는 뭔가 가공의 접착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공의 접착제.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완력으로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공유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집단적인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천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그것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유의 접착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협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뭐 말만 들어보면 부황부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여러분 이제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게 종이로 되어 있다는 거 알죠? 심사임당 보면. 근데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심사임당 찢어보라고 그러면 여기도 아무도 못 찢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머리로는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찢지 못하는 것은 이게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뭐 애인 사진이든지 엄마 사진이든지 있을 거예요. 사진 내놓고 자, 그 사진을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찢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찢지를 못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게 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엄마가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아빠가 있거나 뭐 강아지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사진을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웃기죠. 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찢지 못하는 것들. 자, 이게 지금 이제 유발 하라리가 꺼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가상의 실제들이 있는 거죠. 가상의 실제. 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거짓말이죠. 이게 종인데 내가 왜 못 찢을까? 왜 종인데 내가 여기다 침을 못 뱉을까? 왜 종인데 내가 밥질을 못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화적인 사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뭐 미신이고 뭐 옛날 거고 2500년 뭐 미개하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그 신화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신화가 없으면 여러분 5만 원짜리 찢어야지. 자기 엄마 사진도 막 칼로 난도질하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해. 미친놈이라고.
아니면 이제 금치산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이 신화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보문고 들어가서 그리스 신화 신으면 2,500권 있다. 2,500권. 전 세계적으로 따르면 수십만 권일까요. 자,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사회를 살고 있어요. 화성이나 목성에 지금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사회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그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학문적인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그 신화적인 신화적인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그 신화적인 힘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최초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비적인 힘을 갖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32,000년 전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날 때예요. 인지혁명이 일어날 때 독일의 슈타델이라고 하는 이제 동굴에서 발견된 상인데, 자, 이게 이제 머리는 남자이고, 머리는 사자이고 밑에는 이제 인간의 몸인 최초의 종교적인 예술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호모사피엔스가 침팬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자가 뜨면 침팬지는 도망가야 돼요. 왜? 먹히니까. 자, 근데 사자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천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베이스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거죠. 아, 사자는 우리를 잡아먹는 천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이다. 뭔가 우리를 도움을 주는 수호신이다. 수호자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반생물학적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관념이 32,000년 전에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슈타델에 나오는 이제 이 사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자상이 이제 뾰조라고 하는 차의 디자인이에요. 독일의 슈타델에 있는, 물론 이제 뾰조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이 로고를, 자, 이런 그 그런 어떤 신화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엠블럼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천적이죠. 천적이 나타나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도망가지 않고 저 사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 사자가 나의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 한 거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자,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전설, 신화, 종교, 예술, 굉장히 다방면의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어떤 기적들이 기원전 3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들을 살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딱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인간 종들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 자,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가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까도 원숭이한테 바나나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네가 먹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동생한테 줘. 아니면 너 이웃한테 줘. 그러면 너가 죽으면 바나나 한 무더기를 줄게. 그거를 원숭이는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인간들은, 호모사피엔스는 좀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이제 11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자, 10,000원에서 1,000원 드리는 건 쉬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약간 좀 쉽죠. 근데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내가 그걸 벌었을 때 그거를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11조로 한다? 바보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1, 2만 원도 아니고. 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그냥 무식한 노동자, 농민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대학 교수거나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세계관.
자, 그게 남들한테는 거짓말이고 남들한테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게 자기한테 의미를 주기 때문에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막 욕할 때도 저 사람들 막 자선 사업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 사람 돈이 안 아깝겠어요? 돈 엄청 아깝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놓는다. 뭐 1억, 2억씩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건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뭔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는 거죠. 뭔가 믿고 있는 어떤 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능력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또 서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이제 부여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개인적인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나서 침팬지처럼 오랑우처럼 살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또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이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러나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어떤 거짓말들을 내재화시키면서 정말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물질, 또 자기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우리도 이제 뭐 대한민국 이야기하는데 뭐 단군 신화 다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다 몰라요? 다 알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단군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곰의 자손들이고 그게 뻔히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여. 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면서 태극기 보면 막 눈물이 나와. 자,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의 깃발에 불과한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절대 유럽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사기꾼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잉치를 한 사람은 대부분 다 사기꾼, 여행할 때 이제 그런 경우. 근데 그래도 좋아. 한국 사람이니까. 뭐, 몇만 원 또 몇십만 원 당해도, 뭐, 적선했다, 자선했다라고 해. 자, 그런 게 이제 왜 생기냐 이거죠. 저 나쁜 놈인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허구 때문에 너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너와 내가 단군의 자손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아무도 뭐 관련도 없고 나하고 이익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공통의 신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화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이 거짓말을 장착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유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협력 체계들을 유지하게 된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특별히 이제 민족국가 또는 이제 제국, 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뭐 교회라든지 또 뭐 십자군 전쟁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어떤 공유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유관순 열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왜 저 분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까? 그냥 꽃다운 나이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인데. 자,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이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일본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걔네들하고 또 같이 잘 지내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배받았던 그 굉장히 비참했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뭐 어떤 체계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이 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성체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기독교에도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하고 빵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의 피다, 이게 예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뭔 예수의 피야, 뭐 예수의 살이야, 그냥 빵하고 포도주인데, 근데 전부 다 믿어요. 그게 진짜 예수의 피고 진짜 예수의 살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정한 신자가 아닌 거죠. 진정한 신자가 아닌 거. 자, 이런 방식으로 국가, 교회, 법, 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허구적 질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돈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도 다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에 관련된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럴듯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유발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의 질서. 자, 그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그 개념, 그 허구적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겔의 법철학 보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항상 저녁에 황혼 때 날을 나요. 세상 일들이 전부 다 막 웅장하게 움직일 때는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다 끝나고 100년, 200년 뒤에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동을 벌였나?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나라고 하는 걸 개념화시키는 게 바로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요. 그걸 철학자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공학자들하고 달라요. 공학자들은 뭐 만들어가지고 막 빌딩도 짓고 다리도 짓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을 관철시키는데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는데 철학자들은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 이 세계를 1000년, 2000년 단위, 또 10,000년, 2만 년 단위로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접착제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5세기경에 출현했던 철학자들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지, 특별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음 시간부터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